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최근 경북 고령의 한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사살되는 일이 있었죠. 인명피해를 우려한 조치였다곤 하지만 별다른 저항 없이 풀숲에 앉아있던 사자를 꼭 사살했어야만 했는지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야생동물 관리 규정에 문제가 없는 건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한 이후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유가족들의 아픔이 먼저라며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생존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당국으로부터 방치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일상으로 돌아갈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 이렇게 호소했는데요. 일상 회복의 첫 단추는 책임자 처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상황 전달조차 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생존자들이 받은 건 경찰 조사가 전부라고 하죠. 오늘 이 자리에선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엔 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면서 차량을 덮치는 모습, 피해자들이 차량에서 빠져나와 서로를 구조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지만 그 어디에서도 관계기관의 대응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생존자들이 참사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도 당시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잊고 싶은 순간이지만 잊혀져선 안 되기 때문에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이런 상황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검찰은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국회가 약속했던 안전 관련 법안들 역시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논의될 예정이었던 오늘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 역시 파행을 빚었는데요. 아직도 그날에 멈춰있을 생존자들의 시계, 언제쯤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결국 파행으로 끝났어요. 네, 8월 임시국회 첫날이었던 오늘 행안위에서는 다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비롯해서 잼버리 파행 등 여러 가지였는데요. 오송 참사 관련해선 김영환 충북지사, 잼버리 관련해선 김관영 전북지사, 그리고 둘 모두에 포함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의 출석 여부 놓고 여야가 갈등 벌이다가 결국 파행 맞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관영 지사를 출석시켜서 잼버리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김 지사가 불출석하자 이에 반발해서 회의에 불참하고 파행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은 당초에 합의대로 수해 참사 관련 질의부터 진행을 해야 된다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김
김관영 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 잼버리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렇게 양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상민 장관, 김영한 지사 둘 모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안들의 핵심 당사자인 이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국회법 위반이자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위원회 전체에도 파행을 빚었어요. 네, 비슷한 시기에 국방위도 열렸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30분 정도 후에 파행이 됐습니다. 네. 수해 실종자 수색 중에 사망한 고 최수근 상병 사건을 다루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는데 야당의 요구로 원래 열리기로 했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시작 동시에 파행을 맞았고요. 네. 국민의힘의 측은 주장은 이랬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이 여야 간의 협의 없이 열린 것이었다는 주장이었고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 직권남용 관련한 국민적인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면서 다시 회의를 열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네.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이 합의 없이 회의를 소집한 건 내일 검찰 출석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고 또 비판을 했는데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도 당연히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상임위 열릴 예정이면 출석할 예정이었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와서 대기하지 않아요? 대기하다 그냥 가더라도 예. 일단은 오잖아요. 오는 게 원래 그동안에 있었던 뭐 오지도 일이었는데 않았던 것 같은데. 아예 오지 않았고요. 앞서서 행안위 이상민 장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파행될 거라는 걸 사전에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그렇게 볼 생각이 수밖에 드네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4개 국정조사와 1개 특검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또 다른 실정으로 계속 덮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핵심 문제들에 대한 진상을 동시다발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1특검 4국조인데요. 윤석열 정부 5대 무책임을 규정하고 한 건은 특검, 나머지 4건은 국조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외압 의혹이 제기되는 최수근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특검을 도입해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을 밝히겠다는 계획이고요. 네.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 잼버리 파행 건, 또 공영방송 이사 해임 등 방송 장악 건,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건 이렇게 4건에 대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최상병 특검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을 물어보는 게 오히려 이상한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1특검 4국조에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벌써부터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다가오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지없이 종합 방탄 세트를 내밀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과 국조는 모두 진실 규명보다 정쟁이 주된 목적인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1특검 4국조가 동시에 진행되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좀 이례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 내에서도 조금 걱정스러운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칫 전선이 여러 갈래로 분산이 돼서 전체적으로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아무리 또 거대 의석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당의 협조 없이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모두 힘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좀 이런저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 끝난 후 1특검 4국조가 필요하다는 의원이 여럿 있었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집중할지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지도부 차원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안이 전부 중요하고 정도를 한참 넘어선 만큼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은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근데 밀린 숙제 한꺼번에 하는 느낌 받는 건 뭔지 모르겠네요. 네. 그때그때 하지 않고요. 자, 8월 임시국회가 개원 첫날부터 이렇게 파행으로 얼룩졌는데 앞으로 전망도 뭐 지금 이렇게 첫 시작부터 이러니까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아서요. 지금 네. 당장 본회의는 언제 열지, 회기 종료는 언제로 할지 등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회기를 좀 길게 가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조금 부정적이거든요. 네. 이유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또 한 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내홍이 발생할까 민주당에서는 좀 부담을 갖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에 돼 있는 노란봉투법
방송법과 방송 3법을 두고도 여야가 지금 폭풍 전야인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만일 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경우 네.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어서요. 이 점 역시 이제 또다시 법안이 강행 처리되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네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피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회기 쪼개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본회의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거 통과시키려면 또 필리버스터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면 또 회기 쪼개기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9월까지 과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예. 근데 민주당 과방 의원들이 이동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다루기도 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과방 의원들이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모레로 벌써 다가온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동관 후보자가 연일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건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사생활을 핑계로 자료 제출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사생활이 중요하면 공직에 오를 욕심을 내려놓으라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또 청문회에 하루만 어떻게든 때우려는 심산이라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의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한 생활기록부와 입시자료 등 일체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또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의혹이 거센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들 역시 전혀 제출하지 않아서 한 보도에 따르면 여태까지 42차례나 자료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자신과 관련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일부 한 가지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오늘 밝혔는데요. 과거 동아일보 입사 당시에 응시 자격을 위반하고 군 복무 기간 중 입사했다는 야당 의혹 제기가 있었던 것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동아일보 관련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는 입장문이었는데요. 당시 동아일보 총무과장으로부터 응시 자격에 부합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 지원한 것이었으며 또 군생활 중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건 당시 부대장이 전역을 앞둔 부대원들의 취업활동 관련 외출을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즉각 설명했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외신과 인터뷰를 했네요. 네, 윤 대통령은 보통 출국하기 전에 항상 외신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사전에 공개가 되고 그로 인한 파장도 사실 여러 번 반복이 됐었죠. 이번에도 내일 미국 출국 또 모레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핵 자산으로 북핵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이 함께 별도로 협의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을 안보와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규정하고 과거사 관련한 비판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 한일 간 준동맹화를 추진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자동으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또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북핵 위협 시 일본의 후방 배후기지 7곳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일본의 미군 기지가 있고 미군이 개입하게 되면 한미 동맹에 따라서 미군 개입하게 될 거고 일본도 자동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식의 뉘앙스로 이해가 됐던 건데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결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또 유사시에 일본이 또 우리의 한반도에 또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좀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미군은 또 순환 배치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문제, 대만에서 유사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도 우리도 거기에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은 혹시 입장을 냈습니까? 네, 윤 대통령 외신 인터뷰가 공개된 후에 대통령실이 한미일 차원의 확장 억제는 이번 회의의 공식 의제가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약간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미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즉 NCG 체계화를 우선으로 하되 한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일 가능성 정도만 열어둔 걸로 해석이 됩니다. 한미일이 상호 방위를 약속하는 안보 협의체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3자 협력 동맹을 언급을 했잖아요. 이번에 이게 같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매우 중요한 정상회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북한이 지난달 월북한 미군
이병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네, 지난달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가 월북한 주한미국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해서 북한이 한 달 만에 공식 언급을 한 겁니다. 킹 이병이 미군 내에서 학대와 인종차별을 겪었고 불평등한 미국 사회의 환멸을 느껴서 월북을 했으며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인데요. 이번 주 한미일 정상회의와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회의 등을 앞두고 미국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반발하는 빌미로 삼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오늘 발표에 대해서 검증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킹 이병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대유행 직후에 북한이 모든 국경을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3년 7개월 만에 압록강 철교를 건너는 버스가 목격이 됐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도 녹색버스 2대가 단둥을 출발해서 신의주에 들어가 1시간쯤 머물다 돌아온 것이 확인이 됐고요. 어제 오전에도 버스와 승합차가 건너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년 7개월 만에 육로 통행을 사실상 재개한 거란 해석 나오는데요. 북한이 오늘 19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국제 태권도 연맹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시킬 선수단들을 태워 옮긴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의미일까? 아니면 더 많은 교류가 이어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교류가 더 이어질 것 같다는 가능성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닫아둘 수는 없는 상황일 테니까요. 경제도 상당히 안 좋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언제 끝나나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당초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었는데 2달 연장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어요. 네, 예상보다는 조금 줄어든 건데요. 네. 요즘에 이게 주유소 가면 이제 언제 또 가격이 이렇게 올랐나 생각하실 분들 많았을 텐데 유류세 인하를 계속 이어갈지 얼마나 더 이어갈지 고민하던 정부가 결국에 10월 말까지만 지금처럼 세율을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서 이같이 정했다면서 10월 중에 국제유가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2021년 11월 이후에 5번째로 인하 연장한 조치입니다. 근데 연말까지 인하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처럼 했다가 지금 2달 짧게 잡은 거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세수 부족 때문입니까? 네, 최근에 역대급 세수 펑크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태를 보면 상반기에만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 40조 원이 덜 거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 하반기에 세수 실적이 상반기보다 개선이 될 전망도 있지만 세수 펑크를 메우기에는 한참 역부족이라는 얘긴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건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물가 조짐 탓으로 해석이 됩니다. 최근에 폭염과 집중호우가 덮치면서 농산물 가격도 들썩이고 있고 또 대중교통 요금까지 일부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세수 펑크를 고려해 당초 4개월로 예상된 유류세 인하 기간을 2달로 좀 압축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오늘 저도 확인해 보니까요. 네. 오피넷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휘발유 리터당 평균가가 1,730원, 경유가 1,600원을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세수 만약에 이거를 지금 이제 인하해 준 건데 네. 그걸 원 상태로 되돌리면 바로 1,800, 1,900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부담이 커질 것 그렇죠. 같습니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시선을 정치권으로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죠. 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SNS 등에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 요약본 5장을 공개하면서 지금 정면 반박 나서고 있는데요. 이 진술서를 보면 과거 2015년 성남시가 민간업자의 로비를 받아서 백현동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이 핵심 의혹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것이었으며 자신이 아닌 국가가 그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 대표는 지난 1월 대장동 의혹으로 조사를 받을 때도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언론에 미리 공개한 바 있었거든요. 그리고 검찰에 들어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번 진술서 공개 역시 내일 진술 거부를 위한 포석일 수 있다라는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에 대비해서 한 25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요? 네, 앞서 올 초에 미래신도시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두 차례 조사에서도 100쪽, 200쪽 질문지를 준비한 바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250쪽 질문지를 준비하고 조사 내용을 다듬으면서 최종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이 대표 조사에 그동안 백현동 의혹을 수사해온 반부패 수사 1부 소속 검사들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내일 검찰의 이 대표 소환은 묻지마 기소를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요. 대장동 비리로 1년 넘게 탈탈 털었지만 아무 입증도 못한 검찰이 또다시 야당 대표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비열한 총선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국정에 대한 시선 돌리기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진술서 요약본을 사전 공개한 점을 딱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상 검찰에 출석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결백을 장담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언론 플레이 꼼수를 부리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H와 관련한 얘기 좀 해보죠.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했어요. 네, 광주경찰청이 광주 선운 2지구 철근 누락 아파트 수사를 위해 LH 진주 본사와 광주 전남본부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LH가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전국 1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입니다. 광주경찰은 설계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우선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고요. 광주에 이어서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수사 규모는 점점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공사 현장 10곳 가운데 8곳에서 감리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LH는 좀 파도 계속 이제 문제가 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철근이 누락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LH가 자체적으로 감독한 공사 현장의 80% 이상이 공사 감독 인원 법정 기준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특히 철근 누락 아파트로 공개된 단지 15곳 중 절반이 감리 인원 미달이었던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필수 인원 19명이 필요한 현장에 단 4명만 배치한 현장도 있었는데요. LH는 2019년 7월 이전에는 이 감리 인원 배치 의무 기준이 없었다면서 그 이후에 발주된 공사부터는 모두 인원을 충족했다고 해명 내놨습니다. 하지만 의무 기준이 없었다고 해도 부실 감리 가능성이 꾸준하게 제기됐던 만큼 LH가 서둘러 미리 점검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전수조사한다고 그랬다가 또 그것도 또 누락시켰고 네. 15곳이었다가 또 20곳으로 늘어나고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문제 근본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치권이 법 개정 추진할 방침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과 관련한 회의를 가졌는데요. 건축물에 대해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법 제정을 준비하자는 제안이 이 자리에서 나왔다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을 보면 공동주택이냐 일반 민간주택이냐 또 상가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법의 규정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수십 가지나 되는 이 관련법을 하나하나 개정할지 어떤 방안이 효율적일지 논의할 시간을 갖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 조사도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미 조사한 것도 LH는 철근이 진짜 들었는지 비파기 검사로 확인했다고 하는데 네. SH의 경우에는 눈으로만 확인했다고 또 그러고 기준도 들쭉날쭉하고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와중에 LH 사장을 비롯해서 이제 전체가 사표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미 퇴직을 눈앞에 둔 이들의 이제 좀 꼼수 사표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진정한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좀 정리할 거면 확실하게 정리하고 대책을 만들 거면 좀 확실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월요일이었었죠. 한 사설 목장에 살던 암사자 사순이가 탈출 1시간여 만에 사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두고 별다른 저항 없이 숲속에 앉아있던 사순이를 꼭 사살해야 했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진경 동물권 행동 카라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태 두고 꼭 사살을 했어야 하느냐, 안타깝다. 이런 지적을 대표님이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보통 이런 사고들이 사람들 부주의에 의해서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그냥 사살로 마무리가 돼요. 2018년에 오월드에서 뽀롱이가 그렇게 이제 사망을 했고, 이번 사순이도 그렇죠. 근데 며칠 전에 대구 달성공원에서 침팬지 2마리가 탈출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이 침팬지들을 생포하기 위한 노력을 했거든요. 비록 한 마리가 마취 사고로 죽었지만 네. 그래도 마취 포획하려는 시도는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린이대 공원에서 새로 는 얼룩말이 탈출한 경우도 있었죠. 네. 근데 도심에서 얼룩말이 질주했지만 어떻게든 사육자들이 포획하려는 노력을 했고 또 시민들의 또 많은 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획이 또 성공한 바도 있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사순이는 그냥 개인이 키우는 애물단지에 흔하고 늙은 사자라서 그런 시도조차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네. 지적으로 들리는데요. 근데 네. 아무리 사자가 늙었다고 하더라도 맹수는 맹수잖아요. 좀 위험할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동물이 그 마취총 같은 걸 맞았을 때 일시적으로 흥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전문적인 이제 포획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안전 포획을 위한 일련의 준비가 필요하죠. 마취한 다음에 뭐 그물총 같은 거를 병행할 수도 있고요. 네. 특히나 저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살을 지금 한 게 한 방에 그냥 동물이 절명을 했다는 거고 네. 사순이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게 이런 경우면은 마취총 포획도 가능했다는 생각 하나를 할 수밖에 없고 예. 또 하나 만약에 좀 이런 위험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사살의 경우에 빗맞거나 동물이 움직이거나 하면은 더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격에 명중해서 죽일 수 있었던 거는 사순이가 얌전히 있어서 정조준이 가능했다는 건데 또 이게 늙고 마른 사자고 오랫동안 사람 손에 길들여져 왔는데 이걸 꼭 이렇게 했어야 되나. 이 동물이 살아왔던 그간의 삶의 밀도랄까? 뭐 질이 너무 떨어져서 그만큼 더 불쌍해서 더 시민들이 이렇게 아쉽고 가슴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멸종 위기종인데 사자의 네. 경우에는 네. 이게 어떻게 사육이 민간에서 가능했느냐. 이 부분이 네. 좀 궁금해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그 예전에 우리가 이게 동물을 키우고 이러는 것과 관련해서는 항상 법적 규정이 이제 뒷북을 쳐요. 예. 그래서 이 많은 동물들을 마음대로 들여와서 키우고 개인이 사육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2005년에서야 사이테스 보호종에 대한 개인 사육이 금지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순이는 지금 나이로 봤을 때 그 전에 키우던 개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13년도에 이제 비로소 사육시설을 등록하도록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도 그 우리 생태계 보존이랑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전염병이나 이런 게 옮겨오는 거를 관리하기 위한 생태계 교란종하고 인수공통 전염병 관리를 위한 것이 위주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순이 같은 경우에는 집중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계속 관리 부재 상태로 해서 지금까지 오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근데 뒷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맹수를 기르는 거잖아요. 민간에서. 네. 그것도 동물원도 아닌데. 네네. 그러면 최소한의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적으로라도. 네, 그런 기준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 시설 같은 경우에도 환경청에서 지역 환경청에서 소재를 알고 있었고 2015년도에는 그 사육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허가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허가 기준이라는 게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사자 같은 경우는 이 몸의 크기라든가 힘 같은 걸 고려하고 한번 대조해서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기준이 넓이가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의 넓이가 14제곱미터예요. 높이 2.5m면 허가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채 5평도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자가 2.5m 높이면은 몸도 한번 도약할 수도 없어요. 몸을 쭉 뻗으면 그냥 머리가 닿는 크기거든요. 네네. 이게 사육장의 법적 기준이거든요. 예. 이게 그냥 그 우리가 야생동물한테 해줄 수 있는 기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야생동물은 너무나 다양하고 종특성이 대단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 특성에 맞게 사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건 그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아주 정말 동물 학대를 겨우 벗어나는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
그런 기준 자체가 충족된다 해도 그 자체가 동물한테는 전혀 적합한 환경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환경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행 법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정부가 이런 환경에서 맹수가 사육이 된다고 하면 이걸 어디로 옮기거나 이런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손을 놔버렸다는 얘기네요. 이 문제는 그 사자나 호랑이 같은 이런 맹수들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카리스마 종이라서 대부분 전시를 많이 하는데 이용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의외로 사자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갇혀있는 동물원 환경에서도 새끼를 잘 낳는 비교적 잘 낳는 동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뚜렷한 종보존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새끼를 낳게 하고 그 동물들이 포화 상태니까 이 동물원 저 동물원 다 많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예. 이런 상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사순이 같은 경우도 농장주가 동물원 같은 데 보내려고 좀 모색을 해봤던 것 같은데 네. 전혀 보낼 곳을 찾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어떤 동물원에 사자가 있다고 해서 갈 곳이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 다른 곳으로 보낼 곳이 없어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하고 또 뚜렷한 정부에서의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책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뚜렷한 정부의 대책이 없어서 이 경우가 지금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23년 올 12월이 되면 민간에서 이런 전시 야생동물 이렇게 사이트에서 좀 전시하고 이러는 게 일단 금지가 되잖아요. 예.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게 금지가 되는데 사실 큰 기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지만 동물들의 처우가 당장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동물들이 전시가 금지됐을 때 그럼 좀 더 나은 시설 어디로 갈 곳이 있다던가 그들을 수용하기 위한 생추어리가 마련된 그쪽으로 옮기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네네. 그냥 지금 일단 전시를 금지하고 2027년까지 그냥 또 유예되어 전시 계속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얘네들에 대해서는 당장 지내는 환경이 달라진다거나 뭐 그런 게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의무를 부과하려고 해도 어디 보낼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 답답한 거죠. 그 정부가 이런 야생동물이 어떤 시설에서 몇 마리가 국내에 있는지 네.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 동물원이 허가제가 전환이 됐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허가한 동물원하고 그리고 좀 유력한 민간 시설에 있는 곳들은 그 소재 파악도 되고 그곳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사순이처럼 이렇게 개인들이 어딘가에서 아무런 등록이나 또는 관리 없이 키우고 있는 동물들의 경우는 사실 파악이 되게 어렵고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하는 그런 위험을 사실 안고 있는 거죠. 어디에 또 다른 사순이가 있을지 모른다. 그거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육 환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동물 복지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지금 사순이도 굉장히 사육 환경이 열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 보신 분들은 모두 가슴 아프셨을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조그만 방사장 시멘트 바닥에서 아무런 구조물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료하고 얼마나 지루했을까. 거의 그 사순이는 그냥 맨날 단조롭고 우울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사자 같은 경우는 집단 생활하는 동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외롭게 혼자서 시멘트 바닥만 바라보고 살았던 걸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죠. 그러니까 뭐 뼈가 항상하게 보일 정도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살이 된 그 사진을 봤는데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말랐어요. 일단 그 암사자 같은 경우에 자연계에서 한 15년을 살고 수사자는 그거보다 조금 덜 살아요. 여러 가지 자연이 주는 위험 요소가 있지만 또 다채로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유의지에서 살고. 그런데 이제 사순이 같은 경우는 20살이라고 하죠. 그 동물원에서 사는 동물들이 야생에서 사는 경우보다 위험이 적기 때문에 더 오래 삽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야생 사자보다
그 수명을 좀 넘겨 살긴 했어요. 그런데 그 동물이 20년 살아온 세월의 질을 볼 때 너무 그 질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정말 다른 생명을 이런 식으로 우리의 등록익감으로 쓰기 위해서 데려와서 이런 식으로 평생을 단조롭게 고문과 같은 삶을 살게 해도 되는 거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정말 반성할 점이 많은 거죠. 아마 사람이라면 저렇게 단조로운 환경에 며칠만 놔둬도 정신병 걸릴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동물한테는 강요를 하고 그렇게 우울하고 무기력증에 빠진 동물을 보는 걸 즐기고 있냐는 거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네. 뭐 사순이 죽음으로 우리가 뭐 맨날 이 후회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동물원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 그리고 우리가 그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이중적 잣대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걸 통해서 이 관계성에 대한 어떤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올 12월부터 법이 개정돼서 야생동물을 민간시설에서 기르는 게 금지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러면 조금 네.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조금은 나아지겠죠. 이게 아무래도 허가를 득하고 정보전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그 허가 동물원에서는 조금 동물복지가 확보될 수 있을 거예요. 예. 아예 취지가 다르니까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민간 전시는 수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금지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 정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후로는 이제 그런 그 민간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지금 있는 동물들의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걔네들에 대해서 딱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2027년까지는 계속 전시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애들이 지금 상황에서 뭐 좀 좋은 환경으로 간다거나 이런 곳이 마련될 전망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런 법이 개정이 돼서 민간 시설에 그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한다면 이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 국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생츄어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함께 네.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종의 이제 그 관리에 공백기 같은 게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한쪽에서는 금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들어와 있는 야생동물이 있는데 그런 동물에 대한 네. 관리 대책도 함께 행정적으로 마련될 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진경 동물권 행동 카라 대표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탄소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 지구생활 백서 코너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출권 거래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몇 차례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배출권 거래제만 우리가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이 이름은 저도 몇 차례 언급을 했고 예.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제 기사 통해서도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막 거래를 해서 이거를 뭐 이렇게 비용 효율적으로 줄여가는 제도다라는 이제 개념 정도는 좀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조금만 이제 발을 들이면 좀 네.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제가 가급적 이제 미뤄뒀던 주제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배출권 거래제에서 거래되는 그 배출권 가격이 거의 이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뭐 약간 거의 눈물의 땡처리 이런 수준으로 엄청 폭락을 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풀어주시겠지만 일단 배출권 거래제가 뭐야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말 그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이제 배출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네. 거래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랑 진행자님이 각각 100톤의 배출권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진행자님은 열심히 줄여서 80톤만 배출을 하고 저는
120톤을 배출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20톤을 더 배출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진행자님한테 20톤을 사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런 거를 누가 그러면 사고 파느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이런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뭐 많이의 기준이 뭐 사업장당 몇 톤 이상 뭐 이런 게 정확한 기준이 있는데 이제 대강 우리가 웬만큼 이름 들어본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배출권 거래제에서 거래되는 그 배출량이요 꽤 많아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나라 전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가 이 배출권 거래제로 거의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네,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커버리지가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됐는데 이게 그때 시행돼서 지금까지 같은 게 쭉 이어졌던 건 아니고 네. 일종의 우리 왜 드라마 시즌제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뭐 1차, 2차 이렇게 해서 지금 3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3차는 2025년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럼 이렇게 1차, 2차, 3차 달라질 때 뭐가 달라지느냐? 네. 뭐 기본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 기업도 점점 늘어나고 또 이제 배출 총량을 얼마로 할 것이며 그리고 그거를 뭐 얼만큼을 기업한테 뭐 공짜로 나눠줄지 유료로 나눠줄지 뭐 이런 것도 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다 룰이 세팅이 되면 우리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이제 배출권 거래 시장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 팔게 되는 거죠. 근데 탄소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탄소의 비용을 매겨서 뭔가 거래하는 그런 개념 자체는 굉장히 비슷한데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탄소세는 탄소의 가격을 이제 정부가 딱 정해서 네. 일종의 이제 우리 유류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게 이제 비슷한 건데 이건 이제 뭐 세율을 얼마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이 돈 내고 싶지 않으면 그럼 기름 쓰지 마 이렇게 해서 이제 양을 줄여가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배출할수록 세금 부담을 늘리게 한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그거의 거죠? 배출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거는 얼마 이렇게 딱 가격을 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배출권 거래제는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건 아니고 예. 정부는 양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이만큼까지만 배출해라고 양을 정하면 그걸 이제 기업들이 알아서 이제 막 시장에서 거래를 하면서 그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배출량을 허용량을 점점 줄여감으로써 이제 배출량을 이제 점점점 감축을 유도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마 배출권 가격이라고 이제 검색해 보시면 가격을 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배출권이라고 해서 그게 그냥 딱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막 10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예. 이제 통상 거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많이 되는 거는 KAU22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2022년에 정부가 할당해준 배출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22라고 하는 숫자가 붙어 있는 게 있고 네. 그럼 또 다른 숫자가 또 붙어 있는 게 더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KAU 22, 23, 24 이런 게 있는데 그 뒤에 22, 23이 바로 정부가 할당해준 연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만큼 떨어졌냐. 그 가장 많이 거래되는 KAU 22를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달에 한 달 전에 그 오송 참사 났을 때 네. 그때 이제 막 10,000원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큰일 났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7월 24일에는 7,020원까지 거의 막 6,000원까지 떨어질 정도로 간당간당했다가 예. 그 후로도 계속 7,000원대에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오늘 종가를 보니까 7,840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내려온 거냐면 예. 우리나라에서 국내 배출권 거래제 처음 시작했을 때 시작 가격이 8,64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온 거죠. 주가는 계속 오르던데 뭐 이건 또 거꾸로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다른 나라는 어때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 유럽 시장인데 유럽은 우리 돈으로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하고요. 비싸네요. 네, 뉴질랜드도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왔다 갔다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도 4만 원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거를 한 7, 8천 원에 팔고 있는 거죠. 아니 기후위기라는 얘기도 나오고 온실가스 배출 이제 하면 안 된다.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온실가스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네. 그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점점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사야 배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이게 이제 오늘의 아마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권을 거래하는 거니까 탄소를 계속 줄이라는 압력이 높아지면 그 배출권을 사야 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고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상식인데 지금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원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상품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요가 없거나
아니면 공급이 너무 많거나 이런 경우인 거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요 공급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은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기업이 네. 많다. 네, 그렇습니다. 왜 지금 하필 요 여름철에 이렇게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네. 2월 제한 제도라는 거랑 이제 좀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네. 작년에 이제 정부가 할당해준 배출권이 KAU 22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이거를 200개, 그러니까 쉽게 이제 단위를 그냥 개수로 해볼게요. 그냥 200개를 제가 들고 있었는데 80개를 쓰고 그래서 120개가 남았어요. 네. 그럼 이제 제가 120개 남았습니다라고 하면 정부가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정부한테 보고를 하고 정부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올해 5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정부가 확인한 다음에 너 진짜 120개 남은 게 맞구나 이렇게 확정을 해줘요. 네. 그러면 저는 이 120을 갖고서 이런 결정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나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냥 팔아야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그 엄마한테 용돈 10,000원 받고서 얼마 쓰고 남았다고 해서 그걸 굳이 다 써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다음날 친구가 와서 어디 놀러 가자고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뭔가 남겨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 이거 안 팔고 일단 들고 있을래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으니까 네. 내가 배출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갑자기 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때 그때 우리 권리 있어요. 그러면서 내놓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갑자기 내가 뭐 생산 활동이 많아지거나 기업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뭐 맞아요. 갑자기 배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예. 하니까 이제 가급적 기업들은 이걸 계속 배출권을 팔지 않고 쟁여두면 그 이듬해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팔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배출권을. 현금 거래가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저장해 두려고 하는데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렇죠. 지금은 왜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느냐? 예.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내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쓸래요 할 수 있었던 제도가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됐을 초창기에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막 뛰더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정부가 2월을 함부로 할 수 못하게 그런 제한을 걸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남겨두고 싶으면 반드시 얼만큼은 시장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절반만 남기고 절반은 반드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배출권 120개가 남았다 이렇게 예를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갖고 싶어도 60만 갖고 60은 시장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물량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팔라고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도입 초창기에 이런 기업들이 이런 제도에 대한 저항감도 있고 하니까 좀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필요도 있고 그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2월 제한을 뒀는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온 거죠. 글쎄요. 강제로 팔게 만들게 하면 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네. 그 뭘까 동기 같은 게 줄어들 수 있는 부작용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가격이 이렇게 최저치까지 떨어질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2월 제한만 갖고서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이게 갑자기 등장한 제도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먼저 2월 제한 제도에 좀 달라진 면이 있어요. 뭐냐면 작년까지는 제가 120개 남았으면 40개만 팔면 됐어요. 근데 예. 올해부터는 제도가 좀 바뀌어서 60개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물량이 공급량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또 있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우리나라 작년도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잠정치가 공개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전기 만들고 그다음에 전환 부문 그리고 이제 산업 부문 이쪽에서 배출량이 좀 줄었어요. 네. 왜 줄었느냐? 뭐 이제 코로나 여파도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흰남노 이런 것 때문에 철강 생산도 굉장히 많이 줄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다배출 업종들이 배출하는 배출량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배출권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고. 근데 탄소 배출권은 지금 정부에서 각 기업들한테 할당하듯이 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국가별 할당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 목표치를 정해놓고 네. 기업들이
뭐 산업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네. 요 정도까지 탄소 배출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대신에 그거 초과하면 배출권 사서 해결해라.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네, 거군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이 이제 배출권 거래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왜 도입을 했느냐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줄여가자 이런 취지예요. 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열심히 해서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은 배출권 팔아서 돈을 벌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못 줄인 기업이 있으면 그거 구매해서 자기 배출량 상쇄해라. 만약에 배출권 사는데 돈 쓰기 싫으면 그럼 너 투자해서 온실가스 줄여라. 이런 논리인 건데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배출권 가격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 비용보다는 비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공장을 돌리는데 온실가스를 좀 그러니까 덜 배출하는 설비를 좀 이제 다시 드리려고 그러니까 네, 시설 개선 설비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계산해 보니까 톤당 줄이는데 한 뭐 2만 원 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배출권 가격이 8,000원 막 이렇게밖에 안 하면 설비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배출권 사서 그냥 없는 셈 치고 하는 게 훨씬 나한테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말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려면 이렇게 최소한 그 기업이 온실가스 투자하는 비용보다는 배출권 가격이 더 비싸줘야지 이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구현이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우리 지난달 물난리 났을 때 기후대응 기금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기후대응 기금의 주요 재원이 바로 이 배출권 거래제 판매 수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자에 어느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던데 원래 올해 이 배출권으로 이 기금의 한 4,900억 원 정도를 이제 충당할 계획이었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7월까지 500억 원밖에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이 자기 배출권을 다 정부에서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공짜 배출권이 또 되게 많아요. 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26년부터 시행될 그 다음 이제 배출권 거래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련 뉴스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시정이 되는지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게들도 지나치게 쿠폰 뿌리면은 나중에 가면은 가격이 뭐 가치가 헐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좀 그렇게 될까봐 좀 걱정되네요. 네. 자, 지구생활백서 넥스트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연천과 포천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경북 내륙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입니다. 내일도 다시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60mm입니다. 주말 내내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화요일 중부지방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세종 22도, 광주, 대구 23도, 서울, 부산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 지역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도 산지는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광주 32도, 인천, 대전, 세종, 대구, 부산 31도, 울산, 제주 30도, 강릉은 29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오전까지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도, 습도 80%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한 차례 태풍이 지나가고 가을을 재촉하는 풀벌레 우는 소리는 요란한데 여름 뒤끝은 왜 이리도 긴지 좀채 꺾이지 않는 무더위에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시를 시작한 지난 5월 20일 이후 누적 환자 수는 2,300명을 넘어섰고 추정 사망자도 29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기후위기 탓에 해가 거듭될수록 폭염의 기세는 더 강해질 텐데 지금과 같은 재난 대응 방식으로 과연 대처가 가능할지. 이런 점에서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제시한 이른바 온열 사망자 제로 프로젝트가 하나의 대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말 8초 2주 동안 전 국민 쉬어가기를 하자는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담고 있는데요. 황 교수가 7말 8초를 휴식기로 제안한 건 체감온도가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만 폭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대응 체제를 만들어 잘 관리한다면 사망자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건설 플랫폼 노동도 이 기간에는 천천히 가면서 안전한 여름을 보내자는 게 황 교수의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예방의학 박사이자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를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그는 기후변화는 예고된 사회적 재난으로 정부와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매년 4월이 되면 각 부처와 지자체가 폭염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대부분 그늘막과 쉼터 몇 개를 마련하겠다는 형식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고 그 효과를 평가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취지는 좋지만 2주간 셧다운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인터뷰한 기자의 다소 돌발적인 질문에 황 교수는 이렇게 답했는데요. 비슷한 의문을 가진 분들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폭염은 예고된 사회 재난이다. 똑같은 폭염인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무사히 견디고 있다. 내년에 한번 온열 질환 사망자 제로 프로젝트를 해보자. 막을 수 있는데 왜 더위로 사람이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하는가.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쿨앤더갱의 썸머 매드니스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좀 그 반신반의하시는 분위기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랄까요? 947님 의견을 보니까요. 전 국민 쉬어가기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네요. 그런데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밭농작물은 농민들의 손을 봐줘야 할 때가 있는데 무작정 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실 어르신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루 벌어 살아야 하는 계층들에게서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8356님 로마에 여행 갔을 때 시티투어 가이드가 이맘때 로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몹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더군요. 관광지가 아닌 곳은 시민들이 모두 휴가를 떠나고 적막하기까지 한 도로에서 한 말이에요. 3-4주씩 휴가를 떠나도 잘만 돌아가던데 우리에게는 참 비현실적인 남의 나라 얘기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또 뭐 이게 비현실적이고 남의 나라 얘기라고만 생각하세요? 우리도 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휴가는 조금씩 다 다녀오시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그걸 보장해 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사람들마다 지금 직종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한때 그랬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국내 내수 소비 진작한다고 해가지고 뭐 숙박지 쿠폰 막 뿌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뭐 여관이나 호텔비 뭐 2-3만 원이면 막 가서 잘 수 있게도 뿌리고, 그리고 열차 티켓도 공짜로 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티켓도 막 뿌렸잖아요. 그런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그 시간 쉬는 기간 동안에 못 쉬시는 분들의 임금 보전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왜 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고요. 앞서 제가 그 교수의 의견 전해드렸지만 언젠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는 않을까. 그 전에 미리 우리가 좀 대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네, 청취자분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은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철강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들어와 있네요. 네, 군산의 철강 제조 공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군산 오식도동의 철강 제조 공장인 세아제강에서 오늘 오후 1시 15분쯤에 철강 파이프라인 생산 라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방열판이 고압에 터지면서 일하던 4명 중에서 도금 작업을 하던 37살의 작업자가 숨진 건데요. 군산 소방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위에 상부 방열판이 터졌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던 중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터지면서 공중으로 이제 뜨면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설비 정비 작업 기간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한 거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2주 동안 파이프 생산을 아예 멈추고요. 덮개를 교체하는 설비 정비 작업을 하던 중에 이제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요. 이 폭발 사고가 일어난 세아제강의 경우에는 작년 5월부터 4명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과 같은 세아그룹사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룹사에서 4명이나 사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세아베스틸에서 이미 이제 4명이 사망을 한 상황이고요. 예? 오늘 그 사고가 발생했던 세아제강도 이 세아 그 그룹의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이 세아 그룹이 전체적으로 철강 제품만 생산하는 계열사들로만 쭉 이루어진 그룹이거든요. 그리고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같은 경우는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서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서 내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자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그룹의 계열사인 거죠. 세아제강이. 네. 그래서 재해 예방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만 이번에 사고를 막지는 못했던 상황이고요. 세아제강이 미국 텍사스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럭으로 파이프를 옮기던 도중에 무너져서 이걸 점검하던 노동자가 숨진 일인데 지난 1월에 유족이 관련 회사에 $5천만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같은 회사는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싶겠죠. 네. 예, 그 세아제강의 경우에는 그러나 같은 그 제품을 여러 공정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그룹사의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막을 수는 없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뭐 세아그룹 지금 말씀하셨지만 SPC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SPC도 SPC 본사에서 난 사고가 아니잖아요. 네.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네, 사고. 그렇죠. 산업재해로 계속 노동자들이 숨지는 것 때문에 회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게 비교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최근에 발생한 그 끼임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숨졌는데 그 당시에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고요? 네, 이게 이제 사고가 난 지 8일 만에야 이제 국회의원들과 방문해서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당국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난 8일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샤니 공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해서 본사인 SPC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숨진 50대 노동자가 빵 반죽을 나눈 분할기, 그다음에 반죽을 옮기는 그릇이 담긴 리프트 사이에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리프트가 내려가서 두 기계 사이에 몸이 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2인 1제로 작업을 하던 도중에 다른 노동자가 본인도 왜 그랬는지 모르게 리프트의 하강 버튼을 눌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2인 1조로 근무를 했는데 같이 근무하던 노동자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조작의 실수가 있어서 부주의해서. 네. 예.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지금 예, 얘기만 그렇죠. 들으면. 네. 사고 직후에 다른 직원의 과실을 부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조합에서는 안전경영 안전관리는 회사의 몫이지 노동자는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건데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우선 이 치즈케이크를 만드는 공정의 안전수칙을 보면 가동 중인 설비의 안전 센서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됐던 리프트가 하여튼 잘못 작동이 돼서 노동자가 사망사고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리프트에는 긴급 제동 장치도 없고요. 안전 센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프트가 움직일 때 경보음조차 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프트가 이렇게 쭉 움직인다 그러면 뭐 삐삐삐삐 소리가 나게. 예. 그런데 다른 작업자가 회사의 설명처럼 혹시 오작동을 하거나 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이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SPC 측에서는 반죽 분할기의 경우는 자동 제동 장치와 안전 센서 등의 법적 기준이 맞게 설치돼 있고 리프트의 경우는 이런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의무가 아닌데 지금 다른 기자재에 보면 리프트에 이 장치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의무가 아닌 리프트 경보 장치도 자체 설치해서 운영 중이었던 거지 당시에 경보음이 작동 안 했는지는 당국의 조사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경찰에서는 조만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감식을 의뢰하고 고용노동부와 안전수칙 준수와 경보장치 작동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경보음만 울렸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근데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것이 고장장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수동으로 누가 꺼놨던 거였는지 이제 이런 부분은 조사를 자세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 측의 설명과 오늘 국회의원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제 환노위 소속의 의원들이 11명이 갔는데 그때 봤던 상황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원인에 대해서. 근데 지난해 끼임 사고로 20대 노동자가 숨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SPC 회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산업안전에 1,000억 원 투자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안전사고 방지하겠다고 얘기를 그 1,000억 원 했습니다.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새 도시 브랜드가 공개가 됐네요. 네, 아이서울유의 뒤를 이을 서울의 새 도시 브랜드는 서울 마이소울입니다. 구체적인 디자인이 공개가 됐는데요. 오늘 서울시청에서 신규 브랜드 발표식이 있었습니다. 네. 10년간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 새로운 브랜드는 서울을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 디자인은 서울 SEOUL이라는 영문 표기를 앞에 내세우고요. 네. 마음을 의미하는 하트, 그러니까 서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애정과 마음을 뜻한답니다. 그다음에 느낌표가 있는데 이건 경험을 의미하는데요. 새로운 경험과 영감. 스마일은 즐거움이죠. 서울 어디서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즐거움이 담겨 있다라는 뜻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영문 디자인하고 별도로 해서 한글 디자인 서울 마이 소울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를 이제 활용이 될 텐데요. 이거 말고도 기존의 서울시 관광 브랜드인 마이소울 서울과 시민공모 응모작 중에서 우수작의 7점의 아이디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 정책을 전반적으로 유기적으로 담아낼 수 있고 픽토그램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하트라든지 이런 픽토그램들이 의미가 있고 네. 또 활용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뭐든지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야. 네, 예.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게 그렇게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은 자꾸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계속 바뀌는 것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새 브랜드가 벌써 4번째인데요. 2002년에 이명박 당시 시장이 하이서울을 만들었고요. 2006년. 예, 기억나시죠? 예. 2006년에 오세훈 시장이 기존 브랜드 밑에다가 서브 슬로건으로 소울 오브 아시아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때도 소울이 있었어요? 네. 소울 오브 아시아였죠. 예.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2015년에 아이디어 공모랑 투표를 통해서 아이서울유를 채택을 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문법적으로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서울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오세훈 시장이 새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밝힌 직후에 시민 공모를 통해서 올해 3월에 서울 마이소울을 선정을 했는데요. 네, 전문가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뿌리를 내리려면 브랜드를 자꾸 바꾸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I love 뉴욕 있잖아요. 네. 이게 1977년부터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3월에 We love 뉴욕. 예. 이렇게 새롭게 선보일 때까지. 이런 거에는 이렇게 하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공한 예잖아요. I love 뉴욕이. 그러니까 티셔츠도 많이 사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착을 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I love 뉴욕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잘 만든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77년부터 써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자꾸 바꿀 수는 있겠지만 브랜드 자체를 자꾸 뜯어 고치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거 바꾸는데 얼마나 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꽤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요? 지난번에도 소울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소울은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할 때 그때 소울이었고 그럼 소울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네요. 예, 이번에 픽토그램도 추가가 되고 그 당시와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졌겠습니다만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게 이 슬로건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번에는 좀 잘 만들어서 오래 썼으면 좋겠네요.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장보기 무섭다는 말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과일값이 유독 많이 올랐어요. 퇴근하실 때 가족들에게 수박 한 통을 사러 가셨어요? 저 겁나가지고 못 샀어요. 저 사실은 집에서 과일을 잘 안 먹는 편인데요. 수박을 제가 얼마 전에 한 통을 사서 진짜 저 혼자만 열심히 먹었거든요. 어머나. 근데 그때 제가 11,000원 주고 샀어요. 한 통 큰 거 좋은 그게 걸로. 언제쯤이셨어요? 한 두 달 되셨죠?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4만 원? 그러니까 퇴근길에 내가 4만 원 넘는 수박 한 통을 사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쉽게 손이 안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그렇죠. 너무 비싸죠. 얼마 전에 제가 마트에 갔더니 3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4만 원 넘는 수박을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는 분들이 많던데 저 만 얼마 주고 사 먹었어요 하는 분은 다 2달 전에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초입에 수박 막 나왔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최근에
원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일 가격이 조금 비싼 편에 속한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가 있었잖아요. 폭우 있었죠. 예. 폭염 있었죠. 태풍까지 지나간 바람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엄두가 안 날 정도로 과일이 많이 올랐습니다. 맘카페 등에는 과일값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박 한 통의 도매 가격이 31,360원입니다. 이게 도매 가격이에요. 네. 한 달 전이 18,480원이니까 41%가 올랐고 작년에 요맘때에 도매 가격이 24,795원이니까 그때와 비교해도 20%가량이 오른 셈입니다. 복숭아 역시 4kg 도매가가 보통 평년 가격이 25,573원 정도인데 네. 14일 기준으로 31,960원이고요. 평년에 비하면 55.3%가 올랐습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체리 평년 가격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샤인머스켓 원래 비싸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면서 가격이 좀 내렸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두 송이에 2만 원 넘게 주고 샀다. 두 송이 2만 원. 우리 동네는 수박이 45,000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농사 지으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예. 잊고 있었는데 올해 사과 꽃필 무렵 그러니까 4월 달에 이상 기온으로 우박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해서 그러니까 냉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연글지를 못하니까 네. 기본적으로도 과일값이 많이 비싼 거예요. 지난번에 꿀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수분이 잘 안 돼서 올해 과일값 비싸겠다 예상은 했는데 그 사이에 또 폭염, 폭우, 태풍이 지나가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이제 앞으로 과일값 계속 비싼 시대에 사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 당장 추석이야 코앞인데 이거 어째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배추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수확하는데 한 달 정도면 그렇죠. 가능한 작물이기도 한데 네. 과일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우선은 태풍 카눈의 여파 때문에 경상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사과, 배, 과일들이 낙과를 하면서 아무래도 품질 좋은 상품의 수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요. 과수 농가 피해가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이 10배가 넘는 3,042헥타르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나 여름제철 과일인 복숭아, 사과를 경작하는 과수원의 피해가 집중이 돼서 우선 생산량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서 19% 정도 감소한 46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안 그래도 과일값이 고공비행을 하는데 태풍의 여파로 값이 더 오를 것 같고 올해 또 추석이 9월 말이에요. 좀 빠른 편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이제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출하량 자체가 줄었고 추석이 좀 빨라졌으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9월에도 물량은 부족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세트 예약 판매하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사과 배 세트가 좀 비싸니까 거기다 열대 과일을 섞어가지고 이제 세트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네, 망고. 상대적으로 열대 과일이 오히려 더 저렴해 보이는. 그렇죠. 왜냐하면 사과 배가 지금 너무 거네요. 비싸니까 제가 네. 지난주에 제주 갔는데 그 씻어서 파는 사과 있잖아요. 예. 마트에 파는 거 하나 이렇게 따로 먹을 수 있게 포장되어 예. 있는 거. 제 기억에 한 2,000원 정도에 사 먹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비싸다 생각했는데 4,400원 하더라고요. 사과 한 개. 이거 어떡합니까? 수박은 한 통 사서 나누실래요, 저랑? 그러실까요? 집이 근데 멀어가지고. 예. 근데 전복 가격은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복 양식하는 어민들 근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은 전복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전복 산지 가격이 지난달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23,000원 정도였는데 1년 전보다 거의 반값이에요. 45%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7%가 하락을 했는데 소비자 가격도 그래서 내려갔어요. 전복 5마리에 평균 11,000원 정도인데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면 27%가 싸진 가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복값이 생각보다 저렴해 샀다라는 글들을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전복이 되게 귀한 대접을 받는 해산물이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이게 뭐 썰어 먹어도 맛있고 끓여 먹어도 네. 맛있잖아요. 네. 소비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 위축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수산물 자체에 대한 소비 자체가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줄고 그러니까 폭염에 집중호우까지 겹치니까 수요가 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마트나 온라인몰에서 전복을 포함한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행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1월부터 출하 가격이 많이 줄었답니다. 네. 게다가 판매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개인 회상 신청하는 어가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전복은 좀 많이 사고 그렇죠. 수박은 조금
좀. 근데 사과 배는 조금 차례상에 더 있다,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있다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숫자를 줄이지 않겠냐. 하여튼 이래저래 참 물가 때문에 걱정입니다. 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내렸는데 이 무더위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까? 당분간이요. 당분간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이 내일 같은 경우 21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도 26도에서 32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에도요, 낮 최고 기온이 27도에서 33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네. 당분간은 도심,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어제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도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전남 여수도 아침 최저 기온 26.3도, 창원도 26.4도, 제주는 27.8도. 예, 이 열대야가 계속되는 상황인데 아마 열흘 정도까지는 전국 대부분의 낮 최고 기온이 30에서 31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 막바지 조금만 좀 더 참고 잘 이 견뎠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지나가리라. 네, 오늘 반찬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오늘 역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름답지 않은 예술, 추함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술가의 집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미에 프란시스코 고야의 검은 그림이 있는 섬뜩한 집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맞아요. 이 얘기를 듣고 작품 이미지를 검색해본 지인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공포스러운 작품이 명작일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미지를 찾아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난 시간 언급했던 그 자식을 잡아먹는 크로노스라거나 이런 걸 비롯해서 고야가 말년에 그린 작품들은 대부분 검정색의 그 어두운 색조의 인물들의 표정은 모두 고통받는 듯 일그러져 있거나 좀 그런 공포 영화 속의 한 장면 같거든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미술이 아닌 영화 장르에서는요. 아름다운 휴머니즘만 기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미없다고 하죠. 네, 공포 영화나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행자님은 어떠세요?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왜 제 스스로를 괴롭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주변에 꼭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맞아요. 네, 저도 공포 영화는 제 취향은 아닌데요. 제 주변에도 한동안 좀비가 나오는 뭐 그런 좀비물이나 이제 이런 좀비는 팬들이 뭐 공포 영화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공포 영화 아닌가요? 우리나라 좀비는 공포 영화 약간 닌자 같은 게 좀 가까워지. 그런가요? 아니다, 닌자? 네. 예. 네.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류의 영화도 뭐 딱히 막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이렇게 장르에 대한, 그러니까 그 미술이 아니라 영화에서는 다양한 장르에 대한 좀 이해 폭이 넓은 것 같은데 유독 좀 미술에서는 여전히 아름다움을 기대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 저희가 미술랭 가이드를 통해서 좋은 미술 작품이라는 게 꼭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뭐 작품은 개념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게 감상자의 생각을 확장하게 해준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표현을 제가 그 보통 추상 작품이나 개념 미술 얘기를 하면서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재현의 측면, 그러니까 잘 똑같이 그려내는 것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전히 심미적인 부분을 기대하게 되는 게 미술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꼭 추상이더라도.
그래서 오늘은요. 이와는 조금 결이 다르게 보기에는 역겹고 좀 추한 것은 과연 예술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다면 혹은 뭐 아름다움과 추함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어렵죠. 추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거는 촬영자한테 가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아요. 답변하시기 다 어려우실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사람들마다 다 미적 감각이 다르니까요.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네. 미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좀 인지를 어느 정도 하는데요. 네. 미에 대해서는 요것도 미고 저것도 미야 라고 나름의 기준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추함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이야기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기야 미는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선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추함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선호를 하지? 네. 뭐가 그리고 추하고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요. 사실 미인 대회나 뭐 디자인 어워드 이런 것처럼 네. 일종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뭐 대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물론 시대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를지언정 그리고 또 그게 바뀔지언정 계속 미에 대한 논의는 해왔는데 추함에 대한 논의는 거의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뭐가 맞지 눈을 질끈 않잖아요. 이렇게 감아버리니까 네. 네, 굳이 얘기를 하지 않죠. 아니, 멋진 추함이라는 게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요. 예술의 영역에서는 그런 멋진 추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예. 추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나 좀 보자면요. 최근 어떤 한 연구에서는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실험 대상자들한테 그림을 여러 좀 보여주면서 네. 각 그림에 대해서 아름다운지 추한지 혹은 둘 다 아닌지 평가를 하게 한 다음에 네. 실험 대상자의 머리에 이제 그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부착해서 두뇌의 피질의 활성화를 측정했다고 하는데요. 예. 여기서 추하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볼 때 두뇌는 두려움과 관련이 있는 그런 감정적 부분을 활성화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추한 거를 느낄 때의 감정과 공포스러운 것, 두려운 것 이런 걸 대할 때의 감정이 비슷하다는 거죠. 실제로 추라는 의미의 그 어글리라는 단어도 예. 그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그 그리첸 핸더슨의 더 어글리 추의 문화사라는 책이 있어요. 예. 되게 어려운 책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1881년에 시카고에서 만든 법률 중에서는 예. 질병이나 장애나 기형이 있는 사람은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면 안 된다. 벌금을 내야 한다. 일종의 추한 법률에 대한 그런 법 제정까지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150년 전이라 하더라도 이거 너무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150년인 전이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했나. 깜짝 놀라고 말도 안 될 만한 일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추함은 공포, 두려움, 질병, 기형 등의 키워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불쾌해질 것을 알면서도 찾는 공포영화처럼 모두가 기피하는 추함을 예술계에서는 언젠가부터 미학의 범주에서 활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까 멋진 추함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셨지만 네네. 예술의 영역에서는 이게 좀 말이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이 추함, 그러니까 초반에 질문드렸던 추한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나에 대해서는 우선 예스라는 답변 먼저 드리고 이제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 싶은데요. 아니요, 고약 실제 그림 보면.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도 나고요. 네. 시대에 맞지 않은 네. 좀 왠지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자식을 잡아먹는 크로노스라는 네. 일종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을 그린 그 그림이 루벤스의 그림도 똑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 루벤스의 그림은 마치 어떤 정말로 신화 속의 아름다운 한 장면처럼 네네.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심각하고 아주 무서운 내용이지만 네.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인체도 막 이렇게 근육질의 몸매 네네.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고야의 작품은 어딘가 막 괴기스럽죠. 막 뼈도 툭툭 튀어나와 있고.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인상이. 네, 맞아요. 예술에서 그런 감정을 받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를 네. 이해를 해주시네요. 네. 네, 다른 좀 현대적인 작품을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요? 예. 1996년에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에서 나이지리아 태생의 영국 화가인 크리스 오필리의 성모 마리아라는 작품이 전시가 됐습니다. 네. 이 작품 속의 성모 마리아는 흑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유화와 함께 반짝이는 코끼리 배설물로 이 작품을 그려냈어요. 성모 마리아를요? 네.
코끼리 배설물을 이렇게 바르면 네. 약간 빛에 따라서 반짝반짝 이렇게 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화와 보통은 다른 뭐 재료를 섞기도 하는데 예. 코끼리 배설물을 이제 그 구성을 한 건데요. 예. 뿐만 아니라 포르노 잡지에서 오려낸 여성의 성기 사진들을 콜라주해서 예. 마치 성모 마리아 곁에는 이렇게 천사들이 날아다니잖아요. 예. 그 오려낸 음부 사진들이 성모 마리아 곁을 막 날아다니도록 이렇게 붙여낸 거예요. 예. 이 작품은 당연스럽게도 여러 방면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배설물과 음부 사진으로 그려낸 성모 마리아. 더럽고 불경스러운 것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네. 그런 재료로 성모 마리아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또 흑인이라는 점에서도 여전히 신성모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가톨릭계가 이제 들고 일어났고요. 네네. 당시 뉴욕시장이었던 그 루디 줄리안이라는 사람은 이 작품에 대해서 역겹다고 하면서 전시를 보류하거나 아니면 뭐 그 기금을 회수하겠다 미술관에 그러면서 법정에까지 서기도 했고요. 전시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이제 한 노인이 페인트 세례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런 작품 직접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까 고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멋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뭐 일단 호기심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굉장히 작품 자체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일단 종교계에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맞습니다. 저도 이 추한 미술에서 감상자들이 그 불편한 마음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을까. 예. 이게 과연 표현의 자유가 맞을까 늘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배설물과 음부는 추한 게 맞나? 사실 당연히 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왜 불경스럽게 느껴질까? 사실 이제 모든 생명의 뿌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 배설물에서 비롯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여성으로부터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그 성기를 포르노로 취급하고 배설물을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내 편견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실제로 코끼리의 배설물은요, 이 크리스 오필리가 그 출신이었던 아프리카에서는 예.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코끼리 배설물이. 네. 그리고 또 전통 종교화에서도요, 벌거벗은 여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서 이제 그 추함이라는 것의 그 기준이 왜 유독 오필리의 작품에 드러난 것은 포르노 잡지에서 오려냈기 때문에 그게 불경스러운 것이었을까? 다시 한번 그것을 해석하는 문화권의 그 산물이 아닌가?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네. 근데 크리스 오필리가 도발적으로 작품을 만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충격을 주는 충격요법을 줘서. 네. 아니 왜 차별을 해야 해? 뭐 예를 들면 네. 흑인 차별과 관련돼 있는 것도 문제제기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서양의 기준에 맞춰서 사고해야 해? 네.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그 미의 기준은 사실 많이 다양화가 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를테면 예전에 우리나라 여성들은요, 그 가냘프고 하얀 신체를 유독 좀 선호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또 그 이전에는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러지? 포동포동한 그런 걸 또 선호했을 시절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좀 이렇게 요즘 시대에는 이런 게 유행이야 하고 이제 좀 천편일률적이지 않고요. 누군가는 여전히 가냘픈 뭐 신체를, 누군가는 탄탄한 근육질을 선호하기도 하고, 혹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신체 그 자체로도 아름다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미의 기준은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은데 추함의 기준은 획일적이라는 것의 편견을 좀 깨주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요. 크리스 오필리의 이 작품은요. 영국의 큰손 찰스 사치가요. 소장했다가 네. 결국에 호주 최고의 컬렉터 데이비드 월시에게 29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는 약 50만 원에 낙찰이 50만 되었는데요. 원이요? 50억 원 50억 원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억을 네. 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놀라가지고. 290만 파운드라고 그랬다가 50억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런 좀 상상을 해봅니다. 이 작품을 비난했던 그 뉴욕 시장이라거나 다른 네. 사람들에게 이 작품을 선물로 준다면 그 사람은 받을지 안 받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글쎄요, 뭐 종교적 신념이 투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부감을 느껴서 그럴 수 있죠,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받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50억 원이.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좋고 나쁨의 기준이 이제 절대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편견에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오필리 작가는 문화적 사회적인 잣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 자신의 잣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오필리가 추함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면 네. 아름다움과 추함을 넘나들면서 질문을 던지는 작가가 있습니다. 예. 바로 프랑스 출신의 행위 예술가 생 오를랑인데요. 네.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일 것 같으세요?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망요? 네. 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미에 대한 기준이 다양해지기는 했지만요. 네.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아름다워지려는 열망은 더 커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마도 그 시각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SNS의 플랫폼의 등장 탓도 좀 있겠죠. 아무래도. 네네. 생 오를랑은 이러한 미의 기준에 본인의 얼굴을 성형함으로써 질문은 던지는데요. 작품 활동을 얼굴에서 했어요? 네. 얼굴을 성형하는 것 자체가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약간 다소 엽기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990년 생 오를랑이 43살 생일이 되던 날입니다. 예. 작품 제목은요. 생 오를랑의 환생이 이 작품의 제목이에요. 성형수술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는데요. 예. 이 퍼포먼스의 출연진은 작가 본인과 실제 의사입니다. 의사와 수술 스태프들에게는 마치 공연을 하듯이 특별히 디자인한 가운을 입히고요. 예. 수술실은 예술가의 스튜디오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자체가 공연 극장처럼 보이도록요. 그리고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라고 모두 인정할 만한 그러니까 르네상스나 바로크 시대의 명화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 있잖아요. 네네. 그들의 눈, 코, 입, 이마, 턱 등을 자신의 얼굴에 어디에 성형할 건지 이렇게 그림을 잘라서 올려둡니다. 네. 이를테면요. 나는 이마는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담게 해주세요. 턱은 보티첼로의 그 비너스를 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차용을 하는 거예요. 예. 다들 아름답다고 하는 여신 혹은 여인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채택한 목록에 따라서요. 실제 수술을 집도를 합니다. 오를랑은 부분 마취를 한 상태로 깨어있는 채로 이 수술 과정을 진두지휘를 하고요. 음악 속에서 시를 읽기도 하는 모습을 이제 방송처럼 촬영하고 공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43살의 생일에 다시 태어난 생 오를랑의 환생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또 얼굴에 칼 대가지고 성형수술하는데 부분마취로 하고 네.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데 막 시를 읊어요? 네. 이게 수술 장면 생방송된 거.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과정을 보시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영상 속에서는 뭐 찢겨진 피부 내부의 살점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보고 구토를 하는 그런 관람객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전시장에서는 수술 후 매일 이제 한 장씩 찍은 사진을 통해서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술 후에는 붓기가 이제 많을 거잖아요. 그쵸. 점점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걸작의 여인들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부위를 따와서 조합한 얼굴 아름답게 느껴질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과정을 본 이상 그리고 말씀처럼 조화도 그렇고요. 그런데요, 생 오를랑이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추함에 대한 그런 이제 질문도 던진다 그랬잖아요. 예. 생 오를랑은 살면서 이제 이런 성형 퍼포먼스를 9번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9번이나요? 네. 그중에 7번째 성형 퍼포먼스가 1993년에 진행이 됩니다. 편제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예. 이때도 수술 장면을 도쿄, 뉴욕, 파리 등 실시간 위성 중계를 하기도 했는데 이 수술은요. 그 앞서 말씀드린 수술과는 다르게 양쪽 이마 위에 실리콘으로 된 작은 뿔을 집어넣었습니다. 예. 그 결과는 도통 인간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이마 위가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뿔이 난 사람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이 얼굴은 아름다운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추한 걸까요? 아마도 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추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럴 것 같고 괴기스럽다. 예. 약간 그런 느낌이 가까운 근데 보통은 것 같은데요. 괴기스럽거나 공포스럽거나 이거를 이제 미에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에티오피아의 술마족의 여성들은요. 아마 어딘가에서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아랫입술에 구멍을 뚫어서요. 직경 15cm에서 20cm가량의 큰 접시를 끼워두는 그런 부족이 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네, 많이, 맞아요. 뭐 지구 무슨 탐험 막 이제 이런 것에서 많이 보게 됐는데요. 혹은 미얀마의 카렌족은요. 이 또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목에 많은 링을 걸어서 목의 길이를 늘리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예. 그렇다면 이들의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괴기스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들의 전통은 추한 걸까요? 아마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이들의 전통과 오를랑의 수술은 무엇이 다르고 또 무엇이 같을까? 이제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좀 어려운데요. 이게 아름다움의 기준이나 추함의 기준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이걸 좀 강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지만요. 답변이 없는 질문이에요. 최초에 이런 거는 추함에 대해서는 철학적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 질문에 누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정형화된 미와 추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저 또한 어떤 걸 보면 저건 너무 추하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당연히 하게 되는데 그 편견을 깨고자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작가의 의도이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을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크리스 오필리나 생 오를랑처럼 일종의 충격적인 소재를 사용하지는 않은 아주 평범한 유화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루시안 프로이트의 작품인데요. 프로이트. 이름 익숙하지 않으세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로이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프로이트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인데요. 이 프로이트,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손자가 바로 작가인 화가인 루시안 프로이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할아버지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신분석학의 프로이트가 이 제가 소개해드리는 화가의 할아버지인 셈인 거죠. 네, 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화가인 프로이트는요. 주로 인물화와 초상화를 그리는데요. 갖춰진 모습을 벗어던지고 순전한 날 것 그대로를 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유명한 작품이 1995년에 그린 잠들어 있는 연금 관리자라는 작품인데요. 120kg가 넘는 그 틸리수라는 여성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비대하고 늘어진 살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로 소파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요. 아름답게 누워있지가 않고 이제 늘어진 살들이 좀 쏟아지기도 하고 표정도 좀 정제되지 않은 정말 날 것 그대로인데요. 인물의 미화는커녕 나이 들고 늘어진 그런 육체적인 추함을 무정하고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프로이트는 인물이 지닌 몸이야말로 한 인물이 살아온 인생과 그 내면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그래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늙어가는 그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의 누드화를 통해서 모델의 삶을 표현하고자 이제 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모델의 신체가 우리가 통상 그림에 담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육체와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례와 균형미가 깨져 있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죠. 어떠세요? 고도 비만의 인물이 늘어지게 자고 있는 이 유화 작품. 진행자님이라면 갖고 싶으실까요? 저 오늘 시험에 들게 하시는데요. 그렇죠. 느낌이 있으면은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저한테 뭔가 충격을 주기도 하고 좀 다른 시선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면 가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루시안 프로이트는 2011년에 작고했는데요. 꽤나 최근까지 살아있는 현대 작가였죠. 이 작품은 그 작가가 살아생전에 2005년에 390억에 낙찰되었다가 그 당시로도 생존자
작가로는 최고액을 경신했거든요. 네. 이게 자꾸 이제 제가 금액으로 말씀드려서 다소 이제 그 작품에 좀 송구한 마음도 갖고는 있는데요. 네. 어쨌든 작품의 가격을 말씀드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작품을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작품 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만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작가의 사망 이후인 2015년에는요. 10년 만에 다시 경매에 올라와서 거의 2배 가까이인 700억 원에 낙찰이 되었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름답지도 않은 그 추한 육신이 추한 포즈로 늘어져 있는 그림을 비싸게 주고 살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는 이웃의 초상화뿐 아니라 본인의 자화상을 그릴 때에도 무자비하고 가차없는 표현을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요. 누드로 팔레트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프로이트의 초상화에는 사람들이 이제 좀 누드로 있는 모습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몸이 곧 그의 삶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화가이기 때문에 누드 상태로 팔레트는 들고 있는 거죠. 그 스스로의 모습이요. 늙고 굉장히 말랐고요. 얼음도 주름지고 얼굴도 주름지고 굉장히 신경질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프로이트는요. 그 누가 됐든 타인이 됐든 본인이 됐든 근사하고 아름답게 그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간적인 면을 드러낸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미화된 인체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인체를 정말 날 것 그대로 그리다 보면 작품을 미적 대상으로 감상하기보다는요.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 사유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은 프로이트 손자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억압된 욕망, 성적 욕망,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했었던 거 아닙니까? 굉장히 또 철학적 사유도 많이 했을 거고요. 그걸 손자가 어찌 보면 영향을 받아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집안의 영향을 당연히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답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에 취해서 황홀하게 감상을 하는 거에서는 좀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때로는 프로이트의 작품이요. 너무나 적나라해서 어떤 작품들은 전시를 할 때 미성년자 관람 불가 이렇게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아름다움에 끌리는 것만큼이나 추한 것에도 끌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다소 어려운 이 추함이라는 영역을 표현하는 예술을 살펴보면서 세상에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란 없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절대적인 추함도 없다.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추함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미적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를 자꾸 돌아볼 필요가 있겠구나.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리고 또 이분법적 평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좀 나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자, 미슐랭 가이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터논가 김성환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